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6번째 시간, 운해영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해영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집에 전화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아이가 다른 애들 하는 공부를 방해를 해요.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등등 선생님들이 ADHD랑 운해영 아이랑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학습에 적당한 아이들 외에는 모두 문제아로 낙인 찍고 있어요. 일반 운해영 아이들을 문제아로 많이 오해를 하고 부모도 많이 오해를 하고 아이를 훈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똑같은 선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큰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사든 어머니든 이런 운해영 아이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운해영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긋된 시각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ADHD로 오해를 사고 있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녀형 교육으로 운해영 아이들이 현재 학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적응조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이래든 저래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또 많은 장애형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현재 기득권층이나 여러 가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잔해형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운해형 사람들을 키우게 되면은 잔해형 기득권층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잔해형 교육 방식은 운해형 아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육 방식이에요.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기득권층이 본인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교육 방식이 적당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이런 운해형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운해형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득권층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교육 방식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운해형 아이들도 20살이 넘으면은 이런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본인만의 개발을 위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초등 과정까지는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지금 하는 자녀형 교육 방식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 자녀형 교육 방식이랑 운해형 교육 방식은 정반대예요. 일반적으로 운해형 교육 방식은 개념을 알고 생각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고 좌뇌형 교육 방식은 있는 사실 그대로 가지고 바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도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은 자녀형 교육 방식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는 무조건 이 방법대로 따라와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자녀형 교육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특히 국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에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답이 이건데 학교에서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답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요.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공부는 해야 돼요. 20살 넘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법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후천성 ADHD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교육을 한 아이들이에요. 만 60개월까지 아이들 문자 노출을 안 시키고 또 연산을 안 시키고 만 60개월 이후에 아이들 문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후에 7살이 넘어서 아이들 연산을 슬슬 시작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천차만별이에요.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배우고 들어왔겠죠.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한글을 읽지 못하고 또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연산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태반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정상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학습지나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로 조기교육 열풍이 들고 그걸로 인해
부모님들이 이런 경쟁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 조기 교육, 이런 환경에 노출을 시켜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일단은 배워온 아이들도 있고 안 배워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동안은 학과 공부보다 학교라는 이 사회에 적응시켜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학교라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1학년 내에 아이들 한글 공부와 또 기본적인 10 이하의 덧셈, 뺄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 이 정도로 만족만 해주셔도 돼요. 자, 7살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들이 기반이 된 다음에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7살에 해야 될 것, 그것은 제가 5강의에 걸쳐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위에 카드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무엇을 하냐? 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학교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이것이 학교고 앞으로 너가 다녀야 될 곳이다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아이한테 배워야 될 거를 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전집으로 교과서를 구입하셔도 좋고요. 또 문제집 같은 거를 1학년 1학기 거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전집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아이랑 어머님이 책을 읽어주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학교 가면 이런 걸 배울 거고 또 어떤 것을 할 거고 학교에 가면 지금 유치원과 다르게 교육을 할 거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학교랑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한 번씩 밖에서 구경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런 거부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간 이후 그러니까 미리 예습은 일단은 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만 집에 와서 복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할 때 일단은 아이가 한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 해놓고서는 아이가 배운 것만큼 해주면은 어머님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또 선생님이 뭐라고 했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학교에 오면은 꼭 물어봐 주시고 나쁜 것보다 좋은 기억 되살려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와서 복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름방학 되면은 마찬가지 2학기 문제집을 사세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아이랑 또 한 번씩 미리 배워야 될 거를 풀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 또 복습을 하세요.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에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1학년 때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자, 2학년이 되기 전에 겨울방학 있죠? 겨울방학 때 마찬가지 이때부터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아이들 레벨에 맞게 미리 예습용 문제집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집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제일 자신감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이 수학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부모님들 사이에 열풍이 또 수학이니까는 또 비교 대상도 수학이잖아요. 근데 이 수학이 중요하기는 해요.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연산을 너무 오래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 뇌가 망가져요. 학습지에서 연산을 꼭 시켜야 돼요. 연산을 알아야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연산에 너무 시간을 오래 투자하게 되면은 아이들 뇌가 망가져요.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이들 문제집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쓰실 문제집을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평준화된 문제집이 우등생 문제집과 또 센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집마다 레벨이 다르니까는 일단은 아이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념 문제집의 제일 낮은 단계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예습용이니까 어렵지 않는 문제집으로 한 번 더 훑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든 최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를 봐주실 수가 있어요. 직접 봐주시는 게 최고 좋아요. 공부방이나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직접 아이를 봐주시고 이게 나중에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봐주시라는 게 아이들 뭐 채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틀린 부분을 피드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딜 틀렸나, 아이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아이가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이 넘어서 아이들 모르는 부분을 부모님이 먼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방학 때 2학년 거 문제집을 봤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먼저 보지 않는 거는 믿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운해형 아이들 특징은요, 또 운해형 사람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가 아닌 것들은 머릿속으로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 다음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형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죠. 아니, 이거라 그러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왜 그 상황이 그려져야 되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어요. 위인전을 읽으면은 자녀형 아이들은 그냥 읽어요. 하지만은 운해형 아이들은 위인전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 편의 영화를 찍어요. 머릿속으로 영화를 찍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 페이지에 있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 됐던지 아니면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그려요. 그러니까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의 받는 이런 느낌이나 감동이 다른 거예요. 자녀형 아이들은 읽고 그대로 뭐 느낌 한 줄 정도? 그 정도. 하지만은 운해형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읽는 그 당시 상황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유아들이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면은 그때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워했던 그 감정에 가졌던 그 책을 매일매일 꺼내오는 거예요. 그때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읽었을 때랑 누가 읽어줬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자, 2학년 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도 2학년 국어 문제집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2학년 1학기 문제집 있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풀면은 50점, 60점 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배우기 시작을 해요? 못 풀어요. 특히 운해형 아이들은 더 못 풀어요. 가뜩이나 이제 한글을 읽고 의미 파악을 하는 와중인데 그 문제집을 풀고 또 시험을 봐요?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미리 사서 최소 국어, 수학 정도는 사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하고 미리 한번, 그러니까 100% 하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니까 그런 걸 해라 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마찬가지 배운 것만큼 풀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원평가가 있어요. 단원평가는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꼭 풀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2학년 때까지 안 해주면은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 갔다 와서 문제는 푸는데 단원평가를 안 풀어요. 이게 버릇되다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단원평가를 안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꼭 단원평가를 한 단원이 끝나면은 풀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는 과목들이 있어요. 3학년 때부터 이 사회 과목을 배우고 또 과학 과목을 배운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는데 이 사회에서 또 한번 이 아이들이 슬럼프가 와요. 사회에 여러 가지 신종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몰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체크를 하세요. 운의 아이들은 경험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험으로 한번 눈으로 본 것들이 나중에 학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저번에 봤던 거 엄마랑 갔던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는 이런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 뭐 방파제나 뭐 댐이나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꼭 거기를 가서 이런 게 댐이고 이런 게 방파제야 이런 거를 쭉 보여주고 어머님이 이제 조금 알고 가셔야 되죠. 또 아버님이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이 들어오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댐이 물이 들어오는 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도 쓰고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은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해가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 봐서는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 이해를 해요. 이게 운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구구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구단부터 막 외우라 그러면 못해요. 역시 일반 더하기 빼기나 마찬가지로 구구단도 이런 개념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구구단이 이렇게 되는지, 왜 곱셈이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리에서 더하기 빼기 했던 아이들이 두 자리에서 넘어가거나
또 이 올림이 있거나 또 빼기에서 또 내림을 해줘야 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새로 배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놓고서는 연산을 들어가야 좋은데, 처음부터 운해영 아이들을 연산을 먼저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수라는 거를 한 20에서 30까지는 머릿속에서 막 맴돌게, 손가락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맴돌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으로 하든 뭘로 하든 나중에 연산에 관련된 뇌가 열리면은 나중에 손가락도 안 쓰고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머릿속에 주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형 아이들은 계산기가 있고 운해형 아이들은 주판이에요. 그래서 이 주판을 두둥기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뺄셈할 때도 뺄셈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곱셈할 때도 곱셈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할 때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마다 왜 이거는 넌 계산을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계산을 어려워할 때는 곱셈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혔구나,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혔구나. 근데 학습지 선생님 와서 뭐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연산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 뭐냐? 아이들 뇌를 더 망가뜨려야 돼요 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연산이 뇌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형 아이들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뇌에 엄청나게 많은 걸 시켜보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서 더 망가져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쉴드를 치는 거예요. 너 오지마, 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레벨이 되지가 않는데 강압적으로 많은 거를 시키다 보면은 이 뇌가 망가지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많은 양을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학습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심하면은 과잉 행동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못할 때는 절대 강압적으로 많은 양을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방학 때는 예습, 개학 때는 복습,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반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다 못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하냐? 그때 선생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서 이것만 봐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과외 선생님들을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학습지 선생님한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이들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좀 봐달라 하면서 돈을 줘도 좋기는 한데, 그러려 그러면 학습지 선생님들이 또 그 무슨 문제인지 모르게 또 팍 하고 애들 그 공부하는 사이에 또 그 문제집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그 본 과목 할 때도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뭐 돈을 한 10만원 주든 20만원을 주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1시간씩 이든 뭐 30분이든 오셔서 아이들 틀린 문제만 좀 봐주는 거, 그런 선생님들을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틀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줘야 되고, 또 방학 때 미리 예습하는 거,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예요.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집으로 한번 개념만 훑는 정도, 요 정도의 선생님들은 구하셔서 딱 예습과 피드백 대신 부모님은 문제집 같은 거 풀면은 채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문제집이 달라져요. 자, 4학년 넘어가면은 자녀형 아이들은요, 똑같은 문제집을 푸시면 안 돼요. 자녀형 아이들은 한 번 배웠던 거를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 맞는 답 이런 걸 다 외워서 풀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집 풀 때 똑같은 문제집을 풀면은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은 운해형 아이들은 틀린 문제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집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4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을 학교 갔다 오면은 푸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학교부터 중요해요. 중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의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2권에서 3권을 풀어줘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집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안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갑자기 그 많은 문제집을 풀려고 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가 많이 틀리든 적게 틀리든 그런 문제집을 푸는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가서도 공부하려고 할 때 본인한테 맞는 레벨을, 그때 중학교가 아니고 그 사춘기 지나면 알아요. 아이들이 나 레벨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문제집을 살 때 난 이거 안 맞아, 나 이거보다 좀 낮은 거, 아이들이 알아서 골라요. 그래서 그 문제집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방학 때는 미리 사서 자기네들이 먼저 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뭐 부모한테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선생님 한 명만 붙여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도 이제 봐줄 수 있는 양이 4학년부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극성으로 아이를 막 학원 막 보내고 막 이런 엄마들 딱 봐도 4학년부터는 못해요, 그거를. 그리고 해봐야 애들 숙제 했나 안 했나 그 검사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학원을 4개, 5개 막 보내면서 아이 막 괴롭히는 엄마들 보면은 대부분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면서 아이를 막 괴롭히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괴롭히는 거고 학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딱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방학 때 다음에 할 거 개념 문제집을 한번 보고 학교를 다니면은 복습을 하고 틀린 거 부모님이 채점을 하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부모님이 피드백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그때 아이한테 의향을 물어서 엄마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널 못해줄 것 같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얘기하면은 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 한 명 붙여줄까?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래? 그렇게 아이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아이가 그래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잘 구하셔야 돼요. 아이가 모른다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이거를 알아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자료를 수집해 와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을 돈을 더 들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아이도 커서 성인이 돼서 애를 낳으면은 그렇게 아이를 육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아이가 2세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의 이런 교육열,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제2세 그런 거를 습관화시키고 본인이 공부했던 방법으로 미래에 내 아들, 딸을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하라는 소리, 그런 교육법을 가르쳐 주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만 믿고 6학년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렇게 시험 점수 잘 맞아온 아이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머니든 아이들이든 둘 다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본기를 잡는 게 예습, 복습이에요. 이거를 6학년 때까지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깨치게 돼요. 대신 점수나 등수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가 풀 수 있는, 아이가 풀어서 평균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집을 잘 선정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굉장히 오래 강의를 했죠.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방법, 제가 운해형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방법이 최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성공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좋고, 대신 아이들 피드백은 제가 그때 학습지 하면서 했는데 그냥 무료로 제가 해줬어요. 대신 어머님은 채점만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짜로 와서 아이들 피드백 해준다는데 그 채점 안 해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다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 이제 모르는 거, 틀렸던 거, 아이들 이제 뭐 풀어 해놓고서는 그 사이에 얼른 보면서 뭐 틀렸나 체크를 하고 간단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가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서 일주일 분량을 항상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보통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2학년, 3학년 되니까 4학년 때 알아서 아이가 방학 때 되면은 엄마 나 문제집 사야 되는데 다음 학기 거 미리 보고 가야 되는데 그 효과를 안 거예요. 미리 보고 가니까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이 운해형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습관화를 잡아놓으면은 아이들이 이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중간 순위 정도를 하지만은 즐거워할 수는 있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이런 노하우를 깨칠 수가 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해형 아이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과목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점차 시간이 되면은 또 강의 영상 만들어 드리고 밑에 댓글에 또 어떻게 또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달리면은 그거 한번 싹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영상 제작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 강의는 그러니까 운해형 아이들이 사춘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녹화하다 보니까 일단 35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줄어들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강의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제가 힘이 나니까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